안녕하세요. 오늘 금 재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존 버나드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요즘 들어서 금이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에 따라 좀 격차가 크긴 한데, 어떤 사람은 금이 2만 불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14만 4천 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존 버나드님과 금 재평가가 도대체 뭐며 그게 왜 지금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나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존 버나드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랑 금이랑 이렇게 관련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컨텐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네네. 이제 그 금 재평가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전으로 가면 제임스 리카즈가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제임스 리카즈가 금 재평가 가능성이 거의 한 60에서 65%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 재평가를 모르실 분들도 있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금이 한 얼마로 되어 있죠? 그게 미국의 금 보유고가 네. 여기 지금 나온 거는 8,133톤 네.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에서 책정한 이 가격 있잖아요. 네. 공식 가격이 42.22불이에요. 야, 42불이면 네, 그 42불로 지금보다 해서. 한 100분의 1 가격? 네네. 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언제 하냐, 빨리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걸 안 바꾸고 있으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쵸. 국가이기도 하니까 언제 이렇게 재평가하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양배리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재평가를 언제 정도에 미국이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한다고 하면? 저는 미국이 재평가하는 건 10년 안팎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라도 재평가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얘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재평가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이렇게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42.22달러인 이 금을 네네네. 지금 가격이 한 4,700불만 요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네. 요걸로 재평가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재무부 잔고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나는 장부를 고치니까 재정 건전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노려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디 쉘턴, 옛날에 네네네네. 트럼프 경제고문이었던 그 사람이 이사 후보로 이제 지명된 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근본이제 찬양론자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근본이제 얘기도 많이 했고, 이 사람조차도 금 재평가 얘기를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면은 말씀하신 시세 차익만큼, 그러니까 TJ 계좌에 들어가니까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만큼의 차익이 생기니까, 대략 그게 한 2조 달러 정도 얘기하죠. 네, 맞아요. 예, 2조 달러 정도, 그 정도 이제 차익이 생기니까 그만큼 재정도 좀 더 건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도 더 생기니까 무조건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왜 미국은 부채도 계속 늘어나는데 금을 계속 이제 더 안 사들이는지, 요즘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안 이유에 늘어난 지 대해서는- 거의 한 50년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미리 물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미국이 금을 모으지 않는 이유는 금이 중요한 자산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면은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 때 금태안 제도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패권과 그다음에 기축 통화를 딱 만들어 놨는데, 1971년에 닉슨 쇼크 터지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그 지금 원유가 중심이 된 이런 화폐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뀔 때 그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되게 많은 소음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막 독일 이런 국가들은 야, 다시 근본위제로 돌아가자. 담보 가치도 없는 달러 왜 믿냐, 이런 식으로 가고,
미국은 아니다. 근본이자가 오히려 옛날 구닥다리식 그런 화폐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의 어쨌든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정책을 시켰는데 조금이라도 금이 약간 각광을 받으면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금은 그 자체로 신용이 있는 거고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그 신뢰가 생기는 거라서 뭔가 사람들이 금에 좀 관심을 안 갖게 만들려고 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너무 반대되는 얘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니요. 예. 제가 생각했던 이 기본 개념은 금과 달러는 반대 개념이다. 그쵸.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는 게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 달러의 위상이 달러의 가치가 많이 내려가는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좀 올라갔었지. 지금 살짝 조정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달러가 뒤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맞아요. 부채가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렇게 계속 질문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평가라는 이 화두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의문인 게 달러랑 금이 상반된 관계인데 이걸 재평가해버리면 금의 가치가 다시 또 확 올려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달러의 가치는 확 떨어질 텐데 그럼 달러를 버린다는 얘기니까 약간 그런 의문도 되거든요. 근데 버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버린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양배리님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재평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종국에는 달러가 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우리도 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재평가해서 우리도 근본이 이제 비스무리해서 또 여기서 이제 패권을 유지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양배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금 재평가만 두고 볼 때는 이게 미국이 자처해서 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디 쉘턴이라던가 아니면 그 트럼프 주니어도 그 얘기 했던 거 알아요? 금을 재평가하면 2조 달러 가량의 차익이 생기니까 네네네. 재무 건전성도 올라가고 달러 신뢰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공화당 상원 의원 누구였죠? 신시아 루디슨가? 네네. 그 사람도 금 재평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익 낳는 것만큼 비트코인을 뭐 매입해서 좀 이렇게 뭐 재정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재평가를 하는 것 자체 지금 시가로만 재평가하면은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원래 금 재평가할 때는 지금 화폐 가치랑도 다시 재평가를 하니까 그럼 금 가격이 거의 한 2만 불로 재평가가 될 거란 말이죠.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고작 2조 달러가 아니라 금 가격이 다시 원래 가치로 찾으려면 2만 불이 돼야 되니까 M0를 기준으로 볼 때 그 M0만큼 재평가를 해서 2만 불이면 충분한 양의 그 재무 건전성이 생겨서 지금의 부채 문제에 대한 그런 불씨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이런 주장들을 듣지만 버나드님이랑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굳이 왜 그걸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다. 했을 때 그러면 사실 미국 스스로도 달러보다 금이 더 우위인 자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미국이 자처해서 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사실 미국의 재평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음모론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애들도 이미 재평가 되게 많이 하고 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이 금을 이렇게 많이 담아놓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재평가는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 외 모든 국가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재평가하는 시기는 이제 신근본이제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게 그쵸. 와야 아마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재평가를 하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시기 동안은 굳이 재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음모론이긴 하지만 진짜 니네 8133톤 있어? 약간 이런 의심도 나오잖아요. 있죠. 그게 그래서 포트녹스에 맨날 구독자님들도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포트녹스에 진짜 금이냐? 금이 있는 거 네. 맞냐? 지금 금 확인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그죠, 왜 그죠. 확인 안 하고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양배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미국에 금이 있을까? 있냐? 없어도 되거든요. 걔네들은 달러가 있으니까. 그쵸.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굳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달러의 힘이 있으면 달러를 그냥 찍어내서 금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정답은 없지만. 네네. 지금 그 있다 없다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거잖아요. 첫 번째, 금이 있다. 진짜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은 있는데 소유권이 미국 게 아니게 됐다. 이미 다 소유권 팔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금값 좀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데
뭐 텅스텐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 네 번째는 그냥 아예 금도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가 전에 일론 머스크랑 해가지고 네, 뭐 일론 포토노스 뭐 네네네. 들어간다 막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네네네.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왜 그런 생쇼 같은 그런 쇼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국가들은 금 재평가를 다 원하는데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 재평가 자체가 미국에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보면 트럼프는 자기나 아니면 어떤 그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지 미국이 꼭 우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일종의 협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빠꾸를 놔? 그러면 나 너네들 그 승인 필요 없이 내가 거기 포트너스 감사하고 금 재평가에서 그 차익만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지출할 거야.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같고 옛날에 그 부채한도 협상 되게 지지부진했을 때 뭐 너네들이 부채한도 안 늘려줄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1조 달러짜리 백금 주화를 만들어서 그냥 그런 이제 액면가니까 그만큼 이제 1조 달러를 이제 조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좀 극단적인 정책이긴 한데 일종의 마지막 그거죠. 협박 카드.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대화가 안 되고 하면 네네네. 난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측면처럼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까지 공지에 물면 저는 이 사람 재평가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요즘 진짜 보니까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변칙적인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달러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트럼프 자신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포트녹스의 그런 감사 뭐 이런 쇼이지 않았을까. 그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포트녹스 거기에 금이 있다고 치고. 생각을 하면 치면은 또 이런 기사도 제가 요즘 또 나와서 재밌게 칼럼을 읽었었는데 네. 그 포트녹스에 있는 금 있잖아요. 네. 순도가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99.99 그게 아니고 순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네. 중앙은행들도 보통은 99.99% 포나인을 보유하는 걸로 아는데 포트녹스에는 뭐가 좀 순도가 다른가요? 이게 포트녹스 보니까 네. 보통 우리가 런던 금시장 LVMA에서 네. 거래하는 게 순도가 99.5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일반 거래가 네네네. 그렇고 이제 그 골드바나 이런 지금 거래는 포나인으로 하긴 하죠. LBMA도. 근데 이게 보니까 칼럼에서 지금 보는 건데 2011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이게 하고 있는데 네. 포트녹스 금괴가 이 다음처럼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순도가 0.899에서 0.901 여기가 64%가 있고 네. 그다음에 9011 여기서 0.9154 여기 이 정도가 2% 있고요. 그다음에 0.9155에서 0.9170 이게 17%. 그다음에 이제 0.995 이 이상이 17%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평균 손도를 보니까 0.916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1.67%. 그 대략 한 22K 정도 되네요. 아, 네.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순도가 낮지? 그래서 저 많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네. 왜 포트녹스에는 저순도 금이 많을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궁금한데? 첫 번째는 네. 1930년대 이 미국의 금화가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누즈벨트 대통령 행정명령 6102호 이거를 하면서 민간 금보유를 막 이렇게 제한하면서 많은 금화가 전부로 흡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거를- 당시에 네. 1930년대 당시에 이제 대공황 지나고 돈을 많이 풀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은행문 닫고 그다음 금 몰수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금을 쭉 끌어당겼는데 네네. 근데요? 그때 당시 금화가 금이 90% 합금이 10%가 들어갔답니다. 왜요? 그래서 100%로. 왜냐면 순금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왜 90%짜리 금화를 썼대요? 합금을 10% 섞어야 네. 이 내구성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쓴 거보다. 단단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양배리님이 직접 이렇게 네. 금 이렇게 취급해 보시니까 네. 99.99는 그게 조금 무르죠. 무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 금화를 이빨로 이렇게 물어보고 자국 남죠. 네, 자국 남나 이거 그걸 진짜 금인지 보잖아요. 네. 어찌 됐든 막 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거래는 하진 하진 않으니까. 않잖아요. 네. 근데 투자 용도로 갖고 있는데 네. 보통 그 당시에는 진짜 금화로 이렇게 거래를 했으니까 네. 약간 내구성이 좋아야 돼서 합금을 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네네. 미국 그 각 조폐국에서 골드 코인이나 실버 코인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캐나다 메이플 코인이나 캥거루, 뭐 호주 캥거루, 뭐 영국 브리타니아 이런 애들은 99.99% 포나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이글 코인은 순도가 91.67%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똑같아요. 22K.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버나드님 만나기 전까지 그냥 미국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좀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사실은 더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얘네는 옛날
기축통화국이었고 얘네들이 그 말을 발행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네. 그리고 제가 그냥 의심한 거는 네. 이 이글 코인도 그 만드는 그냥 공장이 네. 원래 예전부터 그냥 그 순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네.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그걸로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어차피 정확하게 결국에는 몰라서. 그 합금을 하더라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형틀에 붙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도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래요? 금형을 바꾸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합금이면은 같은 중량이어도 부피가 더 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틀을 다 바꾸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정부에서 해요? 못할 정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냥 미국의 역사성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미국 그 조폐국에서 나온 골드 코인 중에 아메리칸 이글은 91.67%인데 아메리칸 버팔로 코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얘는 또 49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좀 역사성이나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기축통화국일 때 썼던 코인이라는 그런 역사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네네. 생각해보면 버나드님이 여기 99.99짜리 49이 있고 네네. 여기 91.67%짜리 그냥 금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비싸야 정상인 것 같아요? 당연히 순도가 높은 게 비싸야 정상이죠. 그렇죠. 얘는 정렬하는데 기술도 더 들어가고. 근데 아메리칸 이글 코인이 그 49의 캐나다 메이플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값을 지불한다 이거죠. 그거는 약간 브랜드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뭔가 그런 보증 기간도 역사성, 있고. 그렇죠. 네. 보증, 역사성, 그다음 미국이라는 그 어떤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녹여진 것처럼 그래서 포트녹스의 금의 순도가 한 91%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좀 신기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또 네. 음모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91점 이거니까 약간 국제 결제용으로 쓰기 어렵고 네. 좀 더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도 또 의심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내구성을 높이려고 했구나. 이거 또 하나 알았구나. 신기하고 근본이제를 우리가 원래는 살았었구나. 지금은 그쵸. 우리가 잊고 있는데 네. 너무 익숙함에 지금 달러 본위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근본이제로 원래 왔었구나. 다 살아왔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실은 지금만이 그런 불안화폐가 특이한 건 아닌 게 1900년대 초반에도 영국이 원래 이제 근본이제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파운드를 그 고정환율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중간에 근본이제 포기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불안화폐인 이 시기가 뭔가 되게 현대화되고 근본이제는 옛날에 구닥다리고 그게 아니다. 사실은 뭐 근본이제는 그러니까 정확히 근본이제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더 크게 보면은 태연화폐랑 불태연화폐는 그냥 번갈아 가면서 왔었다라는 게 그냥 역사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 레이달료도 얘기하는 게 기축통화의 이런 역사 주기인가 그렇게 해서 그쵸, 뭐 그쵸. 네덜란드였다가 영국으로 맞아요. 프랑스였나? 프랑스, 영국 넘어가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중국이 뭐 추월하는 네. 그런 뭐 흐름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바뀌는 시기에 근본이제가 또 오는 거 오죠. 아닌가.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그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고 꼭 금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태연화폐로 넘어가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아까 신샬 루디스 의원 말처럼 미국 주도로 해서 어떤 비트코인 본위제가 다른 태연화폐는 근본위제가 아닌 비트코인 본위제 같은 거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본이제로 와야 된다. 그죠. 비트코인 본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비트코인 본위제, 금본위제 다 떠나서 만약에 진짜 그냥 비트코인 본위제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은 왜 비트코인 본위제가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의 어떤 매력점 때문에? 뭐 그것도 금처럼 뭐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게 발행량이 그냥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보통 금도 비슷하잖아요. 금도 그죠. 물론 채굴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장량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가치가 보존되는 특성,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그게 기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에 추가로 좀 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야기하다가 그냥 문득 떠오른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금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보는 게 거래 편의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금은 가지고 해외로 가고 뭐 이게 쉽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쏘면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뭐 지금 전쟁 이런 거에서도 비트코인이 좀 각광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뭐 금보다 좋다고 보면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버나드 님이 그 채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금이 완전히 희소하냐라고 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주에서 금을 잔뜩 실은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금이 막 갑자기 막 폭주를 해. 극단적인 상황이더라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수학적 메커니즘이니까 무조건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어떠한 변수도 없는 거야. 그런 측면이 좀 더 이 비트코인의 어떤 희소성의 그런 가치를 뭐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보이즈가 된다면 이 두 가지의 그 이점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이즈가 쉽지 않을 이유는 어떤 부분일 거라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다 사용을 할까 그런 의심도 또 들고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보이즈로 가려고 하면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쌓아놔야죠. 예. 그런 소식이 별로 안 들어 있고 그리고 미국 자체에도 클래리티 법안 이거 네. 법안하고 미국에 이제 준비 자산으로 채워 넣겠다 이렇게 말만 했지 아직 미국조차도 그거를 빠르게 하지 않고 있고 근데 금은 금협회에서 얘기하는 뭐 폴란드가 얼마 매입했다 뭐 매달 1분기 동안 이게 보고가 나오고 그 자료도 제가 읽어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걸 합의를 하고 비트코인도 일정량 준비 자산으로 모아놔야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드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약간 그냥 저는 그거는 반신반의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좀 안 보인다 금보다는 제가 맞아. 그리고 또 코인 얘기하니까 테더라고 있잖아요. 있죠. 제 최대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데 거기서 아니 작년에만 가장 많이 금을 모았거든요. 테더골드? 네, 테더골드를. 예. 그거 봤을 때는 이 코인 업체조차도 금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비트코인도 네. 그 가치를 더 유지하려고 하면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 금빛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미지 같은 거. 그쵸. 예. 비트코인 자체도 금으로 이렇게 패깅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아, 그런 상상까지 했는데 왜냐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 테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비트코인도 금으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볼까? 그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버나드님이 네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약간 머리를 띵 때렸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조차도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해 보면 금빛으로 한다라는 게 아 그렇네.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겠는가라는 부분이 되게 머리 때린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거래 편의성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 어떤 근본이제라고 하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통화 시스템에서 담보가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페트로달러라고 하든 근데 그런 거에서 페트로 자체를 거래 수단으로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제 시기도 예를 들면 종이화폐가 나오기 이전에는 진짜 금화로 많이 거래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 이제 금태한 제도가 나오고 났을 때도 결국에는 금을 담보로 한 게 달러니까 달러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본이제라는 건 결국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달러 비트코인 달러가 거래 수단인데 굳이 비트코인이 거래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사실은 이거 자체는 저는 그 논리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더가 그걸 노리는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하고 테더가 오. 금을 많이 모아서 그죠. 비트코인을 이기겠다 이제 테더골드로 그쵸. 그리고 금은 솔직히 우리가 거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 테더골드는 200톤 모았어요 아니면 2000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테더골드를 발행하는 겁니다 코인을 그러면 그거는 갖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를 하겠죠 그쵸. 그런 거래 편의성은 충분히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 비트코인이 그거를 담보를 해줄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테더가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금이 결국에는 기준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쵸. 금을 좋아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배리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많이 흔들리고 다른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그 변곡점에 있는 이 상황까지 온 거의 가장 큰 기전은 결국 신뢰가 무너져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달러를 내가 보유하면 안전할 거야. 미국 국채 안전할 거야. 미국이 아무리 저기서 뭐 날뛴다고 해도 달러는 독립적일 거야라는 그런 마지막 신뢰가 있었는데 그게 깨졌고 실제로 금도 이제 막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본국으로 회수하고 독일, 뭐 이탈리아,
네덜란드, 저기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도 맞아, 본국으로 다 회수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 자체가 금조차도 다른 데 맡겨놓는 것 자체는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퍼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과연 금태환제도로 간다고 해도 예전의 방식과는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더 같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테더라는 그 기업이 과연 금을 정말 너가 그게 1대1로 해가지고 잘 보유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뭔가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조차도 포트녹스에 금 있냐 없냐로 지금 50년을 싸우는데 테더가 그거를 공개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 비트코인 본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런 부분,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들면 그거는 일리가 있다라고는 그쵸,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그냥 아예 찍혀 있잖아요. 그쵸, 다 찍혀 볼 있죠. 수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네. 거기서 이제 또 드러난 거 익명성이 또 이제 거기서 맞아요. 보장이 안 되니까. 익명성 보장 안 되고 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은 잘 퍼져 있거든요. 뭐 많든 적든 한국도 100톤 있고 미국도 8,000톤 있고 뭐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더 많다고 하지만 한 2,000톤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야 합의 안 되면 그냥 금으로 가 하면은 그래 금으로 가자 금으로 가자 특히 선진국 위주에서 그게 될 텐데 근데 야 비트코인으로 가자 하면은 싫은데? 라고 얘기할 국가가 저는 지구상의 그렇죠. 거의 98%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네네. 라는 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갖고 있지 준비 않으니까. 자산으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서로. 그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정치 얘기가 있는데 투표할 때도 네. 내 유리하게 해주는 후보들이 그죠. 투표하잖아요. 물론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다를 수 있겠지만. 있지만.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통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되려고 하면 진짜 저는 첫 번째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되겠다 하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 좋게 보겠죠. 그러면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나와서.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텐데 근데 여기서 금태환제도든 뭐든 그런 게 되든 안 되든 사실은 다양한 그런 자산군들이 또 이제 후보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금 가격이 재평가될 때는 한 몇 달러 정도로 재평가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거 보면은 제임스 리카즈 같은 경우에도 한 16,000달러 정도를 얘기했던 맞아요. 것 같고 루크 그루먼 같은 그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달러 정도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름을 다 기억하진 않는데 아무튼 한 2만 달러에서 진짜 극단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14만 4천 달러 이거는 뭘 기준으로 보냐면 결국에는 통화량으로 보잖아요. 뭐 본원 통화 가장 작은 단위의 네네. 통화량으로 볼 거냐 네. 아니면 M3 뭐 완전 뭐 진짜 가장 광범위한 통화로 볼 거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텐데 버나드님은 보실 때 한 몇 달러 정도로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제임스 리카진이나 아니면은 루크 그로먼 그런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10,000달러 이상은 가겠죠. 이 공 하나는 더 붙어야 이게 그렇게 될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 통화랑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오른다. 그래서 2만 달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쵸. 2만 달러 넘어가면 네. 이제 불장 개미들이 다 온단 말이야. 이제 금도 투자해야 돼. 이 하이닉스나 네. 반도체처럼 금도 이제 금도체라고 해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올라가는 거는 이 사람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은도 아까 식사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네. 지금의 반도체처럼 원자재 같은 느낌? 그 약간 공급의 한계 같은 것 때문에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기존에 이 미국이 진짜 완전 일장이었을 때는 네. 그런 지역 간의 이 패권 경쟁이 없었잖아요. 그쵸, 중국이 크기 전까지는 그냥 네. 국제화 사회에서 그냥 금은 저기서 가져오면 되고 그다음에 맞아, 뭐 맞아. 히토류는 뭐 중국에서 가져오면 되고 네. 원유는 뭐 중동에서 가져오면 되지 뭐 그런 걸 걱정하냐. 반도체 우리는 잘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그쵸, 갑자기 그쵸. 얘네가 히토류를 안 준다고 하네. 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하네. 그런 것처럼 이게 원자재가 이번에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얼마를 줘도 못 아예 구한다. 못 구할 수도 진짜. 있는 네.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맞아요. 거기까지는 아마 근데 인류가 가지 않고 타협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은 뭐 폭등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정 원자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공급망이 이제 병목이 전 되게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병목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유 튀고 뭐 반도체도 튀고 못 튀고 하는 건 사실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치환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어떤 특수한 산업재 아직은 안 튀었지만 얘도 이제 병목 먹히면 사실 은 같은 게 좀 대표적이잖아요. 은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은 전 세계 정년의 60%를 독점하고 있고 마치 히토류 때처럼 우리 수출 안 해? 이러면 이거 사실 은을 뭐 산업재로 안 쓸 수도 없는 건데 빵 튀어버리는 그런 자산들도 있을 거고 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럼 금은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이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가격 상승의 수요를 업을 텐데 근데 요즘 들어서 느껴지는 부분은 중앙은행들이 실물 다 쓸어가죠. 거기다 이제 바젤3 개편안 때문에 이제 투자은행들이나 사실은 그런 상업은행들도 이제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물로 그냥 다 쓸어가 버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도 별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실물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에 대한 수요가 붙는다 하면은 예전이랑 똑같은 수요가 붙어도 옛날에는 4-5배 오를 게 지금은 진짜 한 진짜 20-3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렇죠. 유통량이 되게 말라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약간 주식이랑 금이랑 반반인 사람인데 그래서 종이금이랑 그다음에 실물금이랑 분명히 금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다시피 종이금은 뭐 이게 100달러면 실물금은 뭐 극단적으로 해서 1000달러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그럴 수도 있어.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네. 거기까지 갈까? 약간 거기에선 물음표가 있거든요. 저도 금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거기까지 가게 할까? 차라리 이거 맞춰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네. 어차피 올라가지고 네,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물론 프리미엄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까 생각이 드는데 양배리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실물을 더 좋아하시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저는 일단 무조건 이런 상승 사이클에 쭉쭉 가면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선물 시세랑 실물 시세의 가격 괴리가 엄청 커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커진 수준도 아니고 엄청 커질 거라. 왜냐면 요번에 호르무즈 해역 잠기고 나서 원유 가격이 선물 시세랑 실물 가격과의 괴리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선물을 보면은 선물은 예를 들면 3월물, 6월물, 뭐 예를 들면 뭐 8월물, 10월물, 12월물 이렇게 보면 12월물쯤 되면 그러니까 시세가 별로 그 실물 가격에 비해 괴리가 엄청 커요. 왜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금 가격이 팡 튀었어요. 예를 들면 금 말고 은이 더 중요하겠다. 은은 또 원자재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은 가격이 진짜 막 실물 가격이 미친 듯이 튀었어요. 왜냐면 실물은 당장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막 가격이 막 진짜 10배가량 튀었는데 근데 선물 가격은 뭐 아직 한 4-5배 정도밖에 안 튀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벌어질 거다. 근데 그 이유는 선물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뭐 수요가 좀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급이 좀 원활하게 바뀔 수도 있고 뭐 중국이 수출 통제하던 걸 뭐 오늘부터 수출 통제할 거야 하면은 실물은 팡 튀고 선물도 약간 튀겠지만 근데 그게 당장 이번 달에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 달에 돼서 이제 미중 협상 딱 하고 그래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풀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런 예측이 이제 맞아요. 선물 가격에는 네네, 반영이 맞아요. 되니까 선반영이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시장 규모가 좀 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 실물을 사놓는 게 제일 베스트네. 투자로 생각했을 때는 네. 실물을 사놓으면은 아까 선물처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이 중에서 사실은 이제 실물과 선물의 그 가격 괴리가 만약에 지금은 보통 은이 많이 날 때는 60%까지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네. 근데 이게 이미도 60%가 나요. 그러니까 선물 시세랑 그 실물 시세 간의 가격 괴리가 진짜 심할 때는 그러면은 막말로 실물 60% 주고 팔고 그 다음에 ETF 같은 걸로 사면은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남들 은으로 수익 낸 거 플러스 난 60% 더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비트라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해지겠냐 이거죠. 차라리 저는 심해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이랑 은이 그렇게 돼야 인기가 많아지니까 단타 원래 저도 매번 구독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일일비 하지 마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대중분들은 네. 단타로 이렇게 재밌게 먹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 변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면 네. 금이랑 은의 인기 차원에는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엄청 좋아지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물금이 그래도 가치가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뭐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실물금을 많이 모아 놓으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상황 가면은 그 우리 그 막 자동차 중에 막 슈퍼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싼 거 아세요? 아, 예, 예. 네. 그런 거 있죠. 왜냐면 새 차는 주문하면 뭐 내년에 받는데 네네, 맞아요. 중고차는 바로 받으니까 네네네. 뭐 그 무슨 뭐 그런 거 P8이라고 하나요? 그 프리미엄. 네, 그것도 아무튼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프리미엄 파는 뭐 그런 P8이들도 네네네.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실제로 금리나 은도 그렇게 막 이제 가격 상승하면서 사람들 수요 딱 붙으면은 선물이랑 실물 간의 가격 괴리 나고 심지어는 중고가가 새 것보다 비싸거든요. 왜냐면 새 거는 어쨌든 공장에서 뭐 찍어내고 만드는데 시간이 좀 기다려야 걸리는데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주문 많을 때는 막 진짜 심하면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받아볼 수 있는 중고를 부가세 다 내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돈을 주고 사는 현상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궁금한 게 네. 직접 이렇게 실물 은도 네. 이렇게 판매하시고 그러시니까 네. 좀 궁금한 게 그때 작년 말에 네, 10월. 그랬었잖아요. 네. 실물 은이 네. 바로바로 안 나왔었잖아요. 안 그때 나오죠.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주문이 많이 몰려서 그런 것처럼 그때도 프리미엄 붙었었나요? 프리미엄 엄청 붙었어. 아, 그때가 그래요? 거의 60% 가까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원자재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전 금거래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은이 없어. 아예 못 구해. 막 구하려고 하면은 막 60% 준다고 해도 줄까 말까? 그 정도로 도매 시장이 그냥 완전 그냥 그 씨가 말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그 은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해외 딜러들이 뭘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싸게 안 내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예를 들면 독일의 뭐 아우르비스라던가 아니면 헤라우스 아니면 이제 호주의 ABC 뭐 이런 데서 이제 은을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주문하면 2주 만에 오던 게 한 2달 넘게 걸려요. 그리고 어쨌든 2달 걸리더라도 오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은이 원자재가 오는 데만 해도 2달, 거기다가 이제 공장 꽉 차 있으니까 한 3달 더 기다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대략 한 5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기로 했어. 한 2억을 냈어. 근데 은을 5개월 뒤에 받을 수 있대. 이러면 2억 묶이죠. 네. 거기다가 내가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러면은 다시 되팔고 싶은데 실물을 못 받았으니까 되팔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얘가 이 금거래소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뭐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중고 시장에서 훨씬 비싼 값을 주더라도 당장 받겠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이랑 은 투자할 때 왜 실물을 계속 고집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다양한 분기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어차피 가격이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부가세 10% 웃을 만큼 진짜 막 지금만 해도 5, 60%인데 근데 앞으로 그 만약에 중국이 진짜 그런 뭐 그런 수출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이미 그 틀 다 만들어졌거든요. 네네네네. 예, 수출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산업 수요 더 늘어나지 실물 점점 말라가지 이런 상황에서 다음 상승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프리미엄이 몇 프로 붙을지 감도 안 와요. 그러면 그쵸. 나는 ETF가 아니라 미리 지금 사실은 막 중고시장 이런 데 보면은 맞아요. 은 싼 거 널려 있거든요. 그런 거 지금 미리 딱 줍줍 해놨다가 어차피 똑같이 은 투자할 거면 근데 보관이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 조금의 불편함만 감수하면은 너무 이득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금이 후가 역부죠. 붙잖아요. 네. 원래는 저도 그러는데 이게 주식 투자할 때도 저평가 종목을 조용할 때 사야 된다. 지금처럼 맞아요. 핫할 때 사면은 그때 고점일 그쵸. 수가 있다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금이 네. 역 프리미엄도 붙고 지금 가장 쌀 때인데 네. 오히려 이럴 때는 거래가 좀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주식처럼? 거래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금도 저렴한 매물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ETF보다는 KRX나 아니면은 그냥 맞아. 실물 금을 사는 게 되게 맞아. 유리하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특히 KRX도 되게 괜찮은데 KRX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금에 대한 실물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쨌든 얘도 실물 기반이다 보니까 맞아요. 김치 프리미엄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 물론 이제 KRX를 믿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근데 저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나라가 망하는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IMF가 있더라도 네. 있었더라도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네. 그 정도까지 안 되겠지. 전쟁 막 나고 그쵸, 막 그쵸. 그래야 되니까 네. 그래도 그 정도 생각하고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 투자하긴 하는데 그쵸.
그가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리스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 KRX에 넣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진짜 취향 차이다. 네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좋아했던 실물이 건 낫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KRX도 김치 프리미엄 받고 네. 실물도 받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실물은 진짜 그 상황이 되면 맞아요. 사람들이 중고가를 새 제품보다 더 비싸게 살 정도로 그쵸.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가격 오를 때 팔 거잖아요. 오를 때 팔 때는 진짜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돼요. 가격을 얼마에 부르든 사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주식도 투자하고 ETF 투자하는데 그 사람들이 배당 ETF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배당 파이어한다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머리로 생각해 보면은 네.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훨씬 낫죠. 많이 무조건. 많고 세금 측면에 좋거든요. 네. 근데도 왜 배당을 좋아할까? 약간 그게- 안정적인 느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양배님한테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실물금을 이렇게 갖고 네. 실물은이랑 사보니까 네. 그 심리적인 영향이랑 딱 맞아요. 특히나 저는 실버바가 더 좋더라고요. 실버바가 이게 더 묵직하고 네. 금보다는 더 이게 가격이 좀 싸니까 네. 그러니까 싸다는 건 좀 더 큰 부피를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보면은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쵸, 부자 그쵸. 된 느낌. 그쵸, 그냥 그쵸. 부자 되진 않았지만 뭔가 그런 느낌,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실물이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ETF로 뭐 1억이 있어, 뭐 2억이 있어 하는데 진짜 실물은 1억이 있어 하면은 그 차이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쌓아놓은 그걸 보면은 뭔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많이 뜨는 영상인데 뭐 한 달에 뭐 5만 원권 뭐 4장씩 이렇게 이제 쌓아가지고 뭐 100장 모으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알지. 적금하면은 이자 더 받고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굳이 5만 원권 뽑아가지고 이자도 안 주는 데다가 이렇게 담는 무슨 다이어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를 또 뭐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진짜 내 손에 잡히고 뭐가 계속 보여지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들지. 그쵸. 그리고 성취감 같은 것도 들잖아요. 그쵸.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 약간 저중량 뭐 예를 들면 1g짜리 골드바나 아니면 실버바 중에서도 100g짜리는 그렇게 투자 효율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이게 왜 그렇게 잘 팔릴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지. 그 사람들도 한 번에 돈 모아가지고 1kg짜리 사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0g씩이더라도 뭐 조금씩 아니면 금은 뭐 1g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 나가서 이게 작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그게 이만큼 쌓이는 맞아. 이 과정이 보이죠. 진짜 그 뭔가 장기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도 나의 어떤 심리적이나 그런 성취감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한 4, 5년 전에는 전 투자의 효율성만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냥 모아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KRX를 좀 샀다가 나중에 한번 팔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이해가 돼. 이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사람마다 약간 심리적 그런 단단함이 다른데 근데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효율만 얘기를 하면 누구는 그 효율 때문에 투자의 판단을 완전히 잘못할 수도 있겠다. 그게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좀 논외이긴 하지만 좀 MBTI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F형도 있고 T형도 있잖아요. 맞아요. T형은 그 효율성만 따지면 되지 뭐. 그쵸. 근데 그 실물금도 솔직히 ETF로 투자하면 더 낫지 않아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그게 유리할 수도 있지. 그쵸. 당연히. 근데 네. 실물금 뭐 보유하거나 뭐 이런 좀 약간 도난의 리스크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실물금을 들고 있으면 그만의 주는 이런 안정감과 확실히 다르죠, 진짜. 그다음에 또 실물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솔직히 ETF랑 이 가치가 또 프리미엄도 붙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투자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효율성만 너무 따지면은 사람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맞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로봇가 아니잖아요. 저도 기계처럼 기계가 아니고. 그거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네. 대학생 때 이제 주식 투자를 진짜 많이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그 대학교 모의 투자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데 막 3등까지 찍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그 찍기 전에는 이제 깡통을 엄청 많이 쳤거든요. 예,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한번 이제 그 실전 투자대회였어요. 한 100만 원인가? 아무튼 되게 근데 그 당시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죠. 그걸 하면서 결국에 대회가 끝나니까 제가 거의 원금의 70%를 날렸어요. 오. 그러고 나서 막 진짜 되게 좌절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이제 그런 그 매매일지를 매일지? 적거든요. 네네. 예, 저 매매일지를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투자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만의 투자 전략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이런 투자 전략을 짜면은 뭐 승률이 몇 프로고 손익비가 얼마가 나오고 이거를 100번 반복했을 때 나의 예상 수익률이 얼마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전략이 쓸 수 있는 게 나올 때마다 그 전략대로 이제 매수 매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 지나서 그 매매일지를 돌아보니까 그 전략대로 했으면 나는 꽤 높은 수익률 플러스 이제 입상까지 가능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대로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맞아. 여기 이 전략상에서는 지금 저평가다. 맞아, 무조건 맞아. 매수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저평가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저평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좀 다를 것 같아. 얘는 좀 이번 이슈로 봤을 때 얘는 이전에 그런 이제 어떤 전략적인 그건 너무 데이터고 야 이번에 상황이 많이 달라 이러니까 안 사고 어떤 거는 좀 이제 막 올라갈 때 이제 시스템 상에서는 사면 안 돼요. 근데 야 이번엔 달라 이건 진짜 인류를 바꿔줄 기술이야 막 이러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도 결국엔 인간이구나. 나도 결국에는 욕심을 내게 되고 맞아요. 나도 결국에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맞아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참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뭐가 정답인 건 없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게 맞아요. 제일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분석도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 보는 거 중요하지만 실전 투자를 해보면은 진짜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심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도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뭐 그런 투자의 구루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쵸. 워렌 버핏은 책을 안 썼지만 뭐 네.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그분들도 뭐 차트 분석 이런 것보다는 심리, 맞아요. 심리를 조절 잘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네네. 옛날에 그 투자의 구루들 책 읽을 때 심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는 이제 투자를 처음이고 좀 꼬여 있을 때라 이 양반들이 지네들 그 비법 알려주기 싫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와 진짜 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렇게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위선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제 투자의 성과가 나오면서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돼. 기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근데 심리가 그 모든 걸 다 망치더라고요. 그쵸. 아무리 좋은 기술과 경험이 있어도. 맞아요. 그게 팔아야 될 때를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주식이란 게 다 예측은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원칙은 70% 수익 나면 팔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욕심을 내다 보면 갑자기 이제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많은 또 비중을 넣었다가 거기서 이제 한 번에 물려서 손해 보는 게 보통 뭐 코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벌었다가 그런 게 다 심리 조절이 되지 않을까. 자기가 원칙대로 아까 매매일지대로 원칙대로만 했으면은 따는 건데 이게 딱 그 당시 욕심이다. 예.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경험, 네, 맞아요. 경험이 가장 중요해,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금 투자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그 버나드님이랑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할 때는 야 진짜 이 자산 엄청 유망하다. 진짜 저평가되고 와 이거 진짜 많이 오르겠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아 그럼 이걸로 팟캐스트 해볼까라고 잠깐 생각했다가 그게 저평가고 그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맞아, 싼 맞아. 거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관심 거고 없어. 그리고 그 주제로 했을 때 어차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니까 네네. 이건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쉽잖아요. 우리는 빨리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냥 공유하고 싶고 뭔가 어차피 그런 게 캐파가 크니까 내 돈 다 들어간다고 뭐 여기 구독자 뭐 몇 명 되지 않는데 다 들어온다고 해도 뭐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최대한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라 그냥 막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금이랑 그냥 은으로 생각해 볼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니까. 지금이 네. 맞아요. 소외됐어요. 지금 조정한다고 막 맞아요. 좀 앞을 달리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프리미엄도 이제 프리미엄 역프. 뛰는 거 봤을 맞아요. 때는 진짜 이게 저평가인데 네. 왜 사람들은 이럴 때 왜 안 볼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엄마 부모된 그냥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배우는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때 사야 되는데 왜 이때 안 사실까 좀 약간 아쉽긴 해요. 그쵸. 또 근데 또 올라갈 사람이라는 때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120달러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실물도 엄청 서로 살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냥 진짜 저희가 하루에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출근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00통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이 막 4,500개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문의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핫했고 은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맨날 은 구하는 게 일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또 지금처럼 조정이 오니까 사람들이 사야 될 맞아요. 텐데 잘 안 사요. 네. 그게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양배리님이 좀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멘토로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아니 쌀 근데 때. 제가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도 어차피 안 돼. 해도 안 사? 지금 맞아요. 이 영상을 지금 시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특이한 거지. 솔직히 저는 뭐 대중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바꿔 말하면 저도 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딱 그 직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 주변에 좀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보고, 그러니까 제 멘토예요. 맨날 부동산 지금 사라.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뭔가 부동산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공부가 덜 돼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봤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금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특정 주식이나 특정 자산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얘 진짜 저평가다. 얘 진짜 지금 다음에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와 리서칭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되게 직관적이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저는 제가 저평가된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 중에 또 하나가 백금인데 근데 백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금을 얕게 알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해요. 백금? 아 그거 이제 주얼리로도 안 쓰인다. 가져가면 똥값이다. 그리고 이제 쪽 얕게 아는 사람은 야 백금? 그거 디젤 자동차에 촉매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제 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 내가 볼 땐 백금 수요 계속 줄어든다. 그게 사실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백금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백금이 원래 금보다 당연히 비싸야 되잖아요. 백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 백금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쵸?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백금이 당연히 브론즈, 실버, 골드 위에 플래티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백금이 인류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금보다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금 가격이 절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 수요 별로 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은 가격 같은 거 볼 때 은이 옛날에 수요가 되게 적었을 때 19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산업수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은 가격 막 30배 올라요. 왜? 금 가격 26배 오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처럼 결국엔 백금도 희소성의 원리를 제일 많이 따지는데 그러면 백금이 희소하거든요. 금보다 희소한 거 너무 팩트야.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로 그런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싸졌다. 근데 결국에는 희소한 게 가격이 더 비싼 거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집 앞에 흔한 그런 돌덩이보다 더 비싼 이유는 다이아몬드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희소성이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난 거 그 희소성이 무너졌으니까 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백금 되게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멀리 왔는데 네, 멀리 와버렸네. 네, 다시 조금 돌아가서 약간 마무리할 겸 버나드님이 생각하실 때 재평가에 대해 얘기하는 다양한 그 주장 뭐 예를 들면 금 재평가로 금 가격이 2만 불이 이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약간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을 논외로 치고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모으잖아요. 네. 그 이유는 다들 금이 재평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국 통화에 대한 이런 해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금으로 이렇게 보증을 사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봤을 때 금을 재평가하는 거죠.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많이 모아놔야 그죠. 내가 재평가 받을 때 확실히 더 많은 이렇게 이득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금의 재평가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는 결국에는 저는 기승절 이제 다극화 시대가 오고 거기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금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프랑스도 뉴욕 금에서 가져왔잖아요. 뉴욕에서 네, 전부 다 가져왔죠. 전부 다 가져온 게 그게 네. 실물을 인도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게 거기서 매도하고. 네, 달러로 이거 뭐 수학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거 너무 길게 하면 또 어려운 거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그냥 쉽게 네. 말해서 미국에서 금 팔고 그 맞아요. 받은 돈으로 스위스에서 맞아요. 샀다. 네, 맞아요. 네. 결국엔 프랑스도 그렇고 네.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네. 미국에 맡긴 것도 못 믿겠다. 나는 런던에 맡긴 것도 못 믿겠다, 믿겠다. 하면서 프랑스 말고도 인도도 계속 가져오고 있잖아요. 자기네로. 자기 중앙은행들이 인도가 지금 제가 어젠가 봤는데 77%인가를 본국으로 다 환송했대요. 네, 송환했대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좀 런던에서? 우리나라는 네, 런던에 거의 100%를 거기다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뭐 이런 역량들은 뛰어난데 이 기축통화나 아니면 근본이제 막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그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여기에는 너무 문외한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쪽 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네네네.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을 안 가져오고 또 안 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런던에 맡기는 이유부터 생각을 하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미국에 금을 맡겨놨잖아요. 근데 자국에 충분히 그 기관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에 맡겨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이 왜 맡겨놨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이 황금성이겠죠. 이게 황금성이 쉽고 네, 더 맞아요, 빨리, 맞아요. 빨리 돈으로 빨리 받을 수 있고 처리할 수 달러로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고 해.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맞아요. 않을까? 보통.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네. 빨리 황금성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금을 대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맞아요. 패전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뢰의 의미예요. 아, 네, 너네 네. 신뢰해? 네. 나 미국 너네 신뢰해? 그러니까 내 거 맡겨놓을게. 라는 의미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영국에 맡겨놓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황금성이나 그걸 대여해주면서 어쨌든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보관하니까 그런 보관 비용도 안 들고 이런 이점, 경제적 이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너네를 신뢰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외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사실은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하니까 이제 그런 외교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맡겨놓는 거라서 그런 거다. 그리고 금을 안 사는 이유도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나는 미국 너네를 신뢰해.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 전부 다 미국 맞아, 국채 맞아. 살 거야. 맞아. 라는 이런 좀 이제 신뢰의 표시, 그다음 외교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이제 이해는 되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좀 갖고 있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방향은. 그렇게 하려면 좀 우리가 네.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네. 민간 차원에서 네. 앞서 말했다시피 KRX 금 거래를 네. 좀 소득공제도 조금씩 해주고 그죠, 그죠. 그걸로 뭐 미국이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할 거 체크 못 아니에요. 하죠. 개인들이 좀 금을 많이 갖고 있게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미국 눈치 보느라 못 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매 이쪽에서 많이 갖고 있어라. 국민들이 그쵸. 많이 갖고 있어라.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약간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는 좀 관심이 덜한 거 아닌가. 다 똑똑하신데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금을 실제로 계속 중앙은행에서 모으고 있으니까. 그리고 프랑스도 그런 그렇고.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그 귀금속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중국이 실제로도 많이 사지만 중국 국민들이 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앙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상하이 금거래소를 2002년에 설립하고 지금까지 네네. 만들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한 5,000톤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는데, 사실 중국이 5,000톤이면 미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적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최소 2만 톤 이상이니까 네. 얘네들은 사실 얼마든지 중국이 다시 자기네 국고로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약간 강압적으로 금 내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제임스 리카즈가 이야기했던 금으로 양적 완화하는 정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금으로 양적 완화가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실물 금을 사람들한테서 가져와야 되고 그걸 이제 다시 돈으로 쏴줘야 되고 이게 불편했는데, 근데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중앙은행이 QE 그냥 시간 정해진 날짜에 그냥 계속 막 그 채권 시장에서 그냥 쓸어 담아버리잖아요. 네네네. 아니면은 그 중앙은행에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주식을 사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것도 그냥 ETF로 그냥 싸그리 담아버리고 회사채 그냥 싸그리 ETF 담아버리고 하는 것처럼 네네. 그냥 그 플랫폼만 만들어져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KRX 시장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민들이 얼마든지 금을 충분히 쉽게 그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냥 국민들한테 저장을 시켜놔요.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한 100톤 되는데 국민들이 예를 들면 한 3,000톤 갖고 있다 라고 하면 만약에 경제가 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캐시를 뿌리고 KRX에서 그냥 사버리면 되거든요. 캐시를 뿌리면서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중앙은행이 직접.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이 쌓이고 우리나라에는 캐시가 풀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의 QE랑 똑같은 정책이라서 중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두바이, 인도,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금거래소들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맞아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있고 그 이유가 저는 어쩌면 그러니까 다음 그 근본이제, 그러니까 신근본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알던 통화 정책이 되게 그 쉽지 않고 막 그 화폐 발행이 어렵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화폐 발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커버리지가 몇 프로냐 최대 250%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0톤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뭐 250%까지만 못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양적 완화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국가의 금이 늘어난 것만큼 가치 화폐가 계속 발행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 그
중국이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그 인민들에게 금을 축적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을 충분히 모아놨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눈치 본다고 국가가 직접 못 살 거라면 그냥 국민들한테 저장하는 방식을 쓰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데. 그게 조금 많이 제도적으로 그게 좀 아쉽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시장적으로도 이 종로에 직접 계시니까 네. 만약에 네. 진짜 저는 그렇게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이 진짜로 근본이 이제 비슷하게 되면서 확실히 더 인기가 많아지고 거래가 늘어나면은 한국 지금 이 종로의 금 시장의 규모 자체로는 아마 이 수요를 못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네. 서버 마비될 것 같은데 네. 이미 근데 작년에도 네. 김치 프리미엄 뭐 20%까지 치솟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곧 폭우가 올 것 같은데 네. 이 비를 담는 바가지는 너무 바가지가. 작은 거 아닌가 네. 저는 약간 걱정이 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어떻게 보세요? 현업에서 진짜 해보시니까 진짜 저는 만약에 이제 다음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네네네. 폭우는 이전 폭우보다 훨씬 강력할 거예요. 근데 그가 왔을 때 결국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네.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솔직히 감도 안 와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투자자들한테 되게 불리하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금거래소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외에서 무역해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풀면은 그러면은 그 차익만큼 수익이 나니까. 예를 들면 KRX 회원사 등록을 하면 KRX에 직접 금을 납품할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떼와서 납품하고 떼와서 납품하고 이것만 하면은 그냥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 등쳐 먹고 돈 많이 남길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데 시차도 걸리고 뭐도 하고 해서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프리미엄만큼 그냥 투자자가 불리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예. 그러니까 금을 판매하고 이제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나 그런 판매상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가능한 거긴 한데 그들은 이 차익 거래로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일반인들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다음 폭우 때는 금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엄청 큰 이득을 보는 거고요. 김치 프리미엄만큼 금 가격이 오른 거 플러스 더 수익을 보는 거니까 실물을 직접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무역을 띄워오는 예, 그런 업체가 이제 되게 많이 벌겠다. 사실은 뭐 스테커스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